안녕하세요. 거짓으로 우리 가족을 농락한 모녀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린 60대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된다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 소름이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끝까지 꽁꽁 숨겨놓고 저희를 농락했던 사람들의 진실을 알게 되고서 전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던 저희 가족을 구사일생으로 구출하게 되었던 그때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한번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저와 남편,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딸, 이렇게 네 식구예요. 남편은 젊어서부터 관광업에 종사를 했었고, 결혼하고서 작게 관광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관광버스 한두 대만 있다 점차 그 규모가 커졌어요. 관광버스가 많아지면서 수학여행이나 단체 관광이나 동호회 모임, 이런 곳에 서비스를 제공했었고요. 그러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턴 정말 사업이 잘 돼 부족하지 않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어요. 나중엔 강남에 3층짜리 건물도 매입하고 여기저기 좀 재산도 축적하면서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2살 터울 남매였는데 둘이서 어찌나 성격이 정반대였는지 어릴 적부터 서로 성향이 다른 게 딱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은 첫째 아들이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고 오히려 둘째 딸이 배포도 크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적부터 딸은 주변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알아서 척척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갔지만 아들은 좀 내성적이라 그런지 위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흰 아들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저희 부부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20대 후반에 만나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며 처음 며느리를 데리고 인사를 왔었는데 며느리를 보고서 저흰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디서 그렇게 성격도 싹싹하고 밝은 애를 만났는지 첫인상부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흰 그래서 단박에 결혼 허락을 해주었고 그렇게 아들은 20대 후반에 며느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저희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당시 제가 갱년기 때문에 좀 우울증도 있었고 힘들어했는데 그때 딱 며느리가 제 기분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노래방 갈까요?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서 노래방이라도 다녀와요. 이럴 때 시원하게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서 신나게 노래 불러요. 노래방? 아유, 됐어. 다 늙은 나랑 가면 무슨 재미니. 나중에 성준이랑 같이 가. 에이, 왜요? 전 어머님하고 가고 싶은데. 어머님, 가요. 가서 속 시원하게 노래 불러요. 그러면 어머님 기분도 훨씬 나아질걸요? 아유, 얼른 가요. 애교 많고 싹싹했던 며느리는 제 기분을 어찌나 잘 알아주는지 며느리와 있을 때면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았답니다. 사실 남편이 관광업에 종사하긴 했지만 워낙 바쁘다 보니 여기저기 놀러 다니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선 못 가봤던 예쁜 카페나 관광지에도 같이 가보기도 하고 추억도 정말 많이 만들었네요. 제가 중년이 되면서 뱃살도 좀 많이 찌고 살도 올랐었는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며느리는 누구보다 제 마음을 달래주곤 하더라고요. 혜영아, 나 요즘 좀 살찐 것 같지 않니? 아유, 전보다 뱃살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얘. 남들은 운동해서 살 뺀다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빠지나 몰라. 보기 싫지? 어머님, 하나도 안 그래요. 나이 들면 나이살이라고 쉽게 찐다잖아요. 아, 그럼 저랑 같이 춤추면서 운동해 보실래요? 요즘은 힘들게 운동 안 하고 이렇게 춤추면서 운동하는 게 유행이래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며느린 저도 참 잘 챙겼지만 저희 남편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남편이 약주를 즐겨 했는데
아들 내외랑 같이 밖에서 외식하면서 한 잔씩 할 때면 항상 며느리가 대리기사 노릇을 자처하곤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은 대리기사예요. 오늘 어디로 모실까요? 본가로 가면 될까요? 그래, 그래. 어디 우리 며느리 운전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럼 우리 대리기사님한텐 얼마나 드려야 하나? 아이, 단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단골이시니까 제가 아주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1,000원에 되겠어? 내가 우리 며느리 덕에 오늘도 웃네, 웃어. 그렇게 며느리는 시집 와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며느리와 같이 있을 때면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들도 결혼하고서 전보다 더 밝아지고 성격도 많이 환해진 것 같아 저희는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거기다 며느린 딸과도 어찌나 잘 지냈는지 모릅니다. 둘이 동갑이라 그런지 마치 친구처럼 정말 친하게 지내곤 했죠. 쉬는 날이면 며느리와 딸 둘이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명절이면 정말 저와 며느리, 딸 이렇게 셋이서 모여서 수다 떠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때도 많았고요. 어머, 아가씨 혼자서 머리하러 다녀왔어요? 같이 가야죠. 나도 파마해야 하는데. 아니, 근데 어디서 했길래 이렇게 머리가 잘 됐대요?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 그쵸? 아이, 그니까 새언니 내가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막 바쁘다면서 시간 없다고 하더니 이번에 했으면 진짜 머리 잘 됐을 텐데. 거기 어디예요? 어머님,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님도 머리 파마 하셔야 되잖아요. 저랑 같이 가서 파마해요. 아가씨 머리 잘 된 거 보니까 이거 배 아파서 안 되겠어요. 아가씨, 거기가 어디예요? 아이, 얼른 말해봐요. 에이, 맨입으로는 안 되는데. 달달한 커피 한 잔 타주시면 뭐 생각해보죠. 아이, 또 아가씨 내가 커피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타는데. 딱 기다려봐요. 내가 아주 커피 제대로 타올 테니까. 그렇게 우리 집 재롱둥이였던 며느린 모든 식구들과 참 잘 지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며느리를 우리 집 웃음보따리라고 할 정도였어요. 늘 유쾌하고 밝고 거기다 배려심도 많아 며느리 주변엔 사람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아들과도 어찌나 알콩달콩 잘 사는지 한 번 다투는 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아들과 결혼하고서 며느린 손주 한 명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죠. 보통 결혼하고서 며느리와 크든 작든 불편한 일들이 한두 번씩은 있다던데 전 단 한 번도 며느리와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주변에선 다들 복받았다며 부러워하곤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6년차 되던 해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쾌청하고 맑았습니다. 며느리가 오랜 친구가 대구에서 결혼한다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 손줄 맡기고서 혼자 대구에 다녀오겠다고 했던 날이었죠. 손줄 맡기려고 집에 잠시 들렸었는데 제가 신경 쓸까봐 애 먹을 거부터 저랑 남편 먹을 거까지 싹 다 챙겨왔더라고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챙겨왔어. 결혼식 갈 준비만 하고 오라니까. 이거 다 챙기느라 새벽부터 엄청 바빴겠네. 그나저나 왜 오늘 올라와? 오랜만에 친구들 보는데 친구들하고 한잔 마시고 내일 올라오지. 아니에요. 친구들도 다들 결혼식만 참석하고 일찍 해산한다고 해서요. 금방 결혼식만 다녀오고 바로 올게요. 우리 저녁엔 맛있는 거 먹어요, 어머님. 그래, 알았다. 운전 조심하고 천천히 다녀와. 아인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로 내려간 며느린 도착하고 나서도 잘 도착했다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저 도착했어요.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구름 한 점 없이 이런 날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대구 와 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 다음에 저희 대구에 놀러 와요. 그래, 대구 좋지. 아, 날도 좋은데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라.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린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이따 저녁에 보자. 네, 어머님. 결혼식 끝나고 바로 올라갈게요. 그럼 저녁에 봬요. 전 그 통화가 며느리와의 마지막일 거라곤 그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통화를 끝으로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이 되질 않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올라온다 어쩐다 연락이 한 통 없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떠느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한창 흐르고 난 후에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들은 벌벌 떠는 목소리로 오열하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전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저희 며느리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요? 혜영이가 사고가 나서 수술을 받고 있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그렇게 아들의 전화를 받고서 저와 남편은 딸에게 손줄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며느린 수술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아들은 사고 소식에 놀라 경황 없이 바로 병원에 갔다가 며느리가 수술실로 들어가자마자 저희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사고가 심각했는지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오랜 수술 끝에 며느린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미 장기 손상이 심해서 그런지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도 며느린 한동안 깨어나질 못하더라고요. 혼수 상태에 빠진 며느리를 보면서 아들은 매일같이 오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혜영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저 진짜 못 살아요, 엄마. 성준아, 그런 얘기 하지 마. 혜영이 꼭 눈 뜰 거야. 금방 이겨내고 눈 떠서 괜찮다고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만 우리 혜영이 믿어. 우리 며느리 그렇게 약한 애 아니잖니. 엄마, 나도 아는데 너무 불안해요. 이러다가 못 깨어나면 어쩌나. 너무 불안해요, 엄마. 매일같이 초조한 얼굴로 중환자실 문 앞을 서성이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와 남편은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딸도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왔고 저흰 혹시라도 병원을 비운 사이 며느리가 눈을 떠서 찾으면 어쩌나 싶어 늘 서로 돌아가며 병원을 지키기도 했어요.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며느리가 눈뜨기만을 기다린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며느린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께 기도를 하면서 제발 우리 며느리만 살려달라고 어찌나 빌고 또 빌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 하늘은 저희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며느린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정확히 47일 만에 결국 완전히 저희의 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허망하게 며느리를 보내고서 저희는 얼마나 오열하고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집안의 장렬 잃은 안사돈께선 장례식장에서 울다 지쳐 여러 번 쓰러지시기도 했어요. 그런 안사돈 곁을 지키며 저 또한 수차례 오열을 했고요. 사돈 제발 힘내세요. 우리 며느리 좋은 곳 갔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지막은 예쁘게 잘 보내줘야죠. 사돈 힘내세요. 아휴, 사돈, 우리의 불쌍해서 어쩐답니까? 자식 남편 남겨두고 어떻게 눈을 감겠어요? 그렇게 저흰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귀에 메아리처럼 들리는 듯 했어요.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서 어머님하고 웃으며 들어올 것만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힘겹고 슬펐는데 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들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더라고요. 오히려 장례식을 치를 때가 더 담담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며느리가 떠난 이후로 아들은 거의 몇 년간을 폐인처럼 지냈고
말 그대로 영혼 없이 직장과 집만 오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과 딸은 손줄 대신 돌볼 수밖에 없었죠. 사돈댁에서도 이 때문에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사위가 딸을 못 잊고 몇 년을 힘들어하니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더 슬퍼하셨어요. 한 번은 저희가 다 같이 며느리 납골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사돈 네 분께서도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안사돈께서 얼마나 울며 저희 아들에게 말을 했는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오열을 했었네요. 자네 이제 여기 오지 말게. 떠나네 자꾸 이렇게 찾아서 뭐해. 이젠 자네 인생 살아. 자네 인생. 아직 그 젊은 나이에 떠나네 다리 붙잡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러니 이제 오지 마. 자네가 우리 딸 놓아야 우리 딸이 편하게 갈 수 있어. 딱 오늘까지만 보고 더는 우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장모님, 전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한텐 혜영이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잊고 사냐고요. 전 못해요. 왜 자꾸 안 보시겠다고 하세요? 장모님까지 이러시면 저 더 힘듭니다. 자네가 이러면 우리 딸 못 떠나네. 사부인, 제발 사부인이 아들 좀 설득해 주세요. 더는 이렇게 우리 딸 찾지 않게 좀 해주세요, 사부인. 안사돈이 그렇게 울며 불며 얘기를 할 때 제 마음도 정말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누가 사위에게 자신의 딸을 잊고 살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생사를 찢는 심정으로 사위를 위해 그렇게 말을 했겠다 생각하니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며느리 나이가 고작 32이었고 아들의 나이가 34밖에 되지 않았으니 사돈댁에서도 냉정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얘기더라고요. 처음 몇 년을 그렇게 힘들어하던 아들도 점점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손주가 있으니 아들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손주와 같이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집엔 아들과 딸, 손주까지 다 같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특히나 저희 부부는 손주에게 더 애정을 쏟았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가족들이 전부 몰려가 입학을 축하해주기도 하고 방학이면 아이를 데리고서 여기저기 여행도 참 많이 다녔어요. 엄마의 부재가 손주에게 느껴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손주를 키웠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시간이라는 게 빨리 흐르더라고요. 며느리가 떠난 지 8년이 지나면서 저흰 며느리의 부재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그때 12살이 지났고 혼자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TV를 보다가 손주가 뜬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도 여자친구 있어요? 뭐? 여자친구? 아휴, 아빠가 무슨 여자친구야. 왜요? 아빠는 혼자잖아요. 난 할머니랑 할아버지 있으면 되니까 아빠도 빨리 이제 여자친구 만드세요. TV에도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5학년이에요. 알 거 다 안다고요. 아빠 여자친구 있어도 괜찮아요. 참 요즘 애들은 얼마나 빠른지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TV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재혼하는 커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게 많다 보니 우리 손주가 보고서 자기 아빠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특하면서도 한편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런 손주의 말에 아들이 처음엔 좀 당황스러워하더군요. 여자친구 만날 생각은 없다며 처음엔 거절했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선 좀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일찍 사별하다 보니 나이가 젊기도 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데 좋은 짝을 만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재혼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한 지인 8명 정도 되는 모임에 참석했었어요. 거기서 한 지인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있었죠. 바로 저희 아들에게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예, 성은아, 너 언제까지 네 아들 그렇게 가만히 둘 거야? 이러다 평생 혼자 지내면 어쩌려고 그래? 예,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나이가 이제 네 아들 40이 넘었는데 늦지 않게 그래도 여자 만나야 되지 않겠어? 아휴, 우리 아들이 싫다는데 어떡하니? 억지로 만나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본인이 싫다는데. 그래도 그냥 한 번이라도 만나보라고 하면 되지. 내가 주변에 아주 괜찮은 여자가 있는데 걔 한번 내가 소개해 줄게. 걘 결혼했었는데 이혼했거든. 애는 없고. 그러니 그냥 부담 없이 한번 만나봐. 어때? 아휴, 그래도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우리 아들은 아들도 있는데. 예, 너네 집 정도면 재력이 있지, 돈도 많고 건물도 있지. 거기다 네 아들 좋은 직장 다니지. 뭐가 걱정이야. 어떻게 한번 만나볼래? 아니, 만나봐. 그냥 자리만 마련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어보라고 해. 뭐 당장 연애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밥만 먹자 그래. 그렇게 적극적인 지인의 추천으로 전 슬쩍 아들에게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사실 아들이 처음에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일로 아들이 한번 만나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저 나갈게요. 엄마랑 아버지도 걱정도 많고 그런데 제가 거절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자리 마련해 주세요. 저 나갈게요. 정말? 너 정말이지? 그래, 알았다, 성준아. 그래도 한 번은 얼굴도 보고 밥도 먹으면서 얘기도 나눠보는 게 좋지. 그래, 잘 생각했다. 그 후로 아들은 정말 소개 자리에 나가더라고요. 전 며느리가 떠난 지 8년이 훌쩍 지났는데 그동안 이런 자리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으니 저와 남편은 너무 긴장이 되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예, 어떠니? 괜찮어? 그래, 어때 보여? 말을 해봐, 어? 뭐, 아직은 잘 모르죠. 뭐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모르겠어요. 한 몇 번 더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별 말도 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저희 속으로 잘 안 됐나 보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했던 아들이 좀 활기가 도는 듯 보이더라고요. 점점 밝아지면서 웃을 때도 많아지고 손주하고도 장난도 잘 치면서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들,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웃고 다녀? 그게 사실 엄마, 저 엄마가 소개해준 그 여자랑 지금 잘 만나고 있어요. 뭐, 뭐라고? 아휴, 뭐야. 왜 진작에 얘기를 안 했어? 잘 안 되는 줄 알아서 말도 안 꺼냈더니만.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참 예의 바르고 착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밝고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저와 남편 그리고 딸과 손주 모두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늘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던 아들의 표정이 누구보다 밝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10개월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고 행복하게 잘 만남을 이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정말 놀라운 얘기를 꺼냈어요. 전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진짜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뭐, 결혼? 성준아, 너 정말 결혼하겠다는 거니? 네, 여자친구도 빨리 가정 꾸리고 싶다고 하고 우리 아들도 같이 본인이 잘 챙겨주고 싶다고 해서요. 저도 수영이랑 다시 좋은 가정 꾸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엄마, 아버지 허락해 주실 거죠? 어머, 당연하지. 우리 성준이가 좋다는 친구인데 당연히 우린 허락하지. 사실 아들의 이런 얘기가 저희 입장에선 얼마나 반갑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울해 보였던 아들도 여자친구를 만나고서 정말 밝아지고 행복해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이 큰 슬픔에서 빠져나와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얼마나 착하고 참했는지 몰라요. 처음 인사를 왔을 때부터 왜 우리 아들이 예비 며느리 마음에 들어 했는지 딱 알 수 있었어요. 엄청 단아하고 순해 보이는 인상에 맑고 밝은 웃음이 너무도 예뻐 보였죠. 예비 며느린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싹싹하고 예의도 발랐습니다. 거기다 어찌나 손주를 잘 챙기는지 예비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주 이렇게 셋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가족처럼 딱 느껴지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는데 예비 며느리가 손주한테 손수 생선 가시를 발라 밥에 올려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손주를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데 참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밥 위에 올려가지고 먹으면 꿀맛이지. 어때? 맛있지? 이것도 좀 먹어볼래? 아유, 수영아, 너도 좀 먹어. 내가 챙기면 되니까 얼른 밥 먹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챙겨야죠. 어머님도 식사하세요. 앞으로는 제가 잘 챙길게요. 들어보니 아들은 종종 데이트를 하면서 예비 며느리에게 손주를 보여준 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잘 지내고 거기다 예비 며느리가 친자식처럼 살뜰히 챙기는 걸 보고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예비 며느리를 보며 정말 사랑으로 손주까지 감싸는구나 느껴져 참 좋았어요. 예비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답니다. 예비 사돈댁에서도 어찌나 저희 아들을 예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결혼 허락도 수월하게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흰 빠르게 상견례까지 치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양가 모두 재혼이다 보니 허례허식 없이 그냥 깔끔하게 결혼식만 간단히 치르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죠. 솔직히 예비 며느리도 결혼을 했었다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아들은 자식이 있으니 전 좀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할 때 뭐라도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하고 고마운 예비 며느리에게 좀 좋은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딸과 같이 백화점에 가서 예비 며느리한테 줄 좋은 목걸이 하나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백화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좀 출출하더라고요. 얘 은하야, 좀 출출하지 않니? 우리 뭐라도 좀 먹을까? 그래 엄마, 배고프다. 우리 푸드코트에서 뭐라도 좀 먹고 다시 고르자. 그렇게 전 딸과 함께 간단하게 밥이라도 먹으려고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 그 사람을 보고서 전 너무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안사돈이었거든요. 예비 안사돈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좀 크게 웃으며 깔깔대며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화가 끝나면 인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근처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근처에 다가가도 뭐 그렇게 재밌는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온지도 모르고 통화를 계속하더군요. 그때 예비 안사돈께서 먹고 있던 음식도 뭔지 전 다 기억이 납니다. 바로 돈가스를 먹고 있었는데 그 돈가스를 앞에다 두고 누군가 깔깔 웃으며 통화라니 저 역시 그 통화 내용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통화 내용을 듣고서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비 안사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 아유 그래. 그 집안이 지금 얼마나 알부잔지 알아? 사돈네가 관광버스 있잖아. 그거 운영해가지고 강남에 3층짜리 건물이 있더라고. 그 시세가 얼만지 알아? 진짜 장난 아니야. 그거 못해도 한 60억은 하고 많겐 100억은 할걸. 아유 그러니까 말이야. 그 예비 사이가 좀 뜰뜰한 면이 있어서 우리 애가 확 휘어잡을 수 있을 것 같다니까. 그래. 조금만 있으면 우리 애 임신하고 애 낳고 하면 그 재산 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아주 그냥 우리 딸한테 그놈이 홀딱 빠졌다니까 그러네.
그 집안에서도 우리 딸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식만 낳으면 이제 게임 끝이지 뭐. 전 순간 그 말을 듣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분명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봐왔던 예비 사돈댁 태도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그때 이어서 하는 말을 듣고서 저와 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이랑 딸 위장 이혼한 거잖아. 아유, 그 사업만 잘 됐어 봐. 이런 일이 뭐가 있겠어. 사업하다 보니까 세금도 밀리고 그래서 이혼했지 뭐. 우리 딸이 사위를 못 잊어가지고 어쩔 수 있나. 하여간 그 집 재산만 받으면 우리 사이비도 좀 청산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그 집 손주도 있고 재산 바꿔서 그 핑계로 헤어지면 되지 뭐. 한 10억만 받아도 우리 사이랑 다시 합칠 수 있는데 애 낳는 거에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애 낳으면 아유 애야 뭐 그 집 주고 우리 딸은 나오기만 하면 되지 뭐. 그걸 그 집에서 어떻게 알아. 전혀 모르지. 지금 우리 딸한테 아주 홀딱 빠졌다니까 그러네. 우리 딸이 또 그런 거 안 한 진짜 잘해. 두고 봐. 그 집에서 재산 바꿔서 잘 정리할 거니까. 정말 믿기 힘든 얘기가 자꾸만 들려오니 저와 딸은 입을 틀어막고서 온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했다던 예비 며느린 위장 이혼을 한 거였고 말 그대로 저희 아들을 이용해 먹고 재산을 받으면 다시 전 남편과 합칠 생각이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나서 너무 화가 나 전 바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팔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딸이었습니다. 분노에 차 나서려던 제 팔을 붙잡고서 딸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쪽에서 딸이 절 진정시키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잠깐만. 왜? 저 사람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지금 내가 들은 게 맞지? 위장 이혼? 재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정신 차려봐. 일단 지금 가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일단 뒷조사 한번 해보자고. 이러다가 발뺌하면 어쩌려고. 나도 똑똑히 듣긴 했는데 저 정도 꾸밀 사람들이면 우리가 지금 가서 따져봤자 발뺌할 것 같아. 일단 우리가 뒷조사해서 증거 좀 찾아보자고. 딸은 너무나도 현명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얼마나 온몸이 떨리고 분노를 했는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도저히 운전도 하지 못할 것 같아 차를 놔두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네요. 착한 예비 며느리에게 목걸이도 선물해주고 예비 사돈댁에도 예단이라도 좀 보내려고 했더니 진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딸은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심부름 센터에서 사람을 고용해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정말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고 나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들을 알고 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예비 며느린 위장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진짜 그때 예비 안사돈이 했던 말처럼 위장 이혼을 하고서 전 사위의 빚을 갚고 나중에 재결합을 하고자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있던 거였죠. 어쩐지 결혼도 하기 전부터 손주를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고 저희 집에도 잘하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던 거였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보내주는 사진이며 자료들을 보는데 손발이 달달 떨리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와 딸은 작심을 하고서 심부름센터에서 보내준 주소를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희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나 혼란스러웠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주소에 도착을 하고 나서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소를 받아 도착 후에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였죠. 바로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예비 사돈댁에서 같이 산다고 했던 예비 며느린 그게 아니라 전 남편과 위장 이혼 후 다시 몰래 살림을 차리고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둘이서 같이 들어가는 사진을 받아보고선 저흰 바로 거길 찾아간 거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누구냐고 묻는 말에 저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며느리가 아주 짜증을 내며 문을 확 열더라고요. 아, 뭐야? 뭔데요? 뭔데 왜 남의 집 초인종을 눌러요? 누구세요? 누구시냐고요? 그러면서 현관문이 딱 열리자 딸이 그 문을 턱 잡더니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서 예비 며느리가 엄청 당황스러워하며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아가씨, 여긴 어떻게... 너 지금 여기가 어디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요. 아는 오빠 사는 집인데,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낯선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어요. 뭐야? 누구야? 여보, 누구 왔어? 그건 바로 예비 며느리의 전 남편이었죠. 상일 탈의한 채로 현관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예비 며느리의 전 남편을 보면서 예비 며느리는 더더욱 당황하며 해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그게 말이에요. 그게요. 전 남편이 맞는데 전 남편? 니들 위장 이혼한 거잖아. 내가 다 알고 왔어.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이혼은 맞는데요. 이혼했는데 제가 뭐 받을 돈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와 딸은 예비 며느리가 당황해하는 표정을 보고서 더더욱 분노에 찼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전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됐는지 서둘러 옷을 입더니 급하게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흰 그대로 그 집안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집안엔 두 사람이 찍은 웨딩 사진이며 며느리 옷가지며 빨래한 속옷까지 널려 있었고 며느리 화장품까지 그냥 부부의 집이더라고요. 예비 며느리의 옷차림도 잠깐 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사는 사람처럼 아주 단촐하고 가벼웠고요. 그 꼴을 저희가 뻔히 봤음에도 예비 며느리가 절대 아니라고 계속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하고 앉아있으니 딸이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오빠를 속였어? 그게 아니라 아가씨.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왜 네 아가씨야? 이걸 보고서도 그딴 소리가 나와? 우리가 괜히 여기까지 찾아왔겠니? 네가 혹언날 여기 사는 거 다 찍혔어. 뭐 헤어져? 이혼을 해? 장난 아니 지금? 이혼한 부부가 어디서 팔짱 끼고 장을 보러 나가? 이걸 보고서도 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네가 감히 우리 오빠한테 불쌍한 우리 오빠랑 조카를 농락해? 이게 진짜? 딸은 예비 며느리 향해 그동안 모아온 증거 자료들을 싹 다 던져버렸고 예비 며느리는 그걸 보고선 무척이나 당황해했습니다. 절대 아니라던 예비 며느리는 그 증거들을 보고서야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예비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막 흔들어버렸고요. 딸이 평소에 운동도 좋아하는데 거기에 분노까지 하니까 예비 며느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더라고요. 이것 좀 놓으세요. 나요. 아파요. 아프다고요. 감히 우릴 속일 생각을 해? 네가 뭔데 우리 속여?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속이냐고. 위장 이혼도 모자라 살림까지 다 차리고 살고 있으면서 뭐?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너 아주 가만 안 둬. 아주 아작을 낼 거야. 이것 좀 놓으세요. 다 설명할게요.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좀 놓으세요. 무슨 설명을 해? 다 알고 왔어 우린. 그동안 니들 뒤에서 어떤 수작 벌이고 있었는지, 애초에 우리 집안 재산 보고 접근했다는 것도, 그렇게 결혼 빨리 하고 싶다고 재촉한 이유도 다 알고 왔다고. 사람만도 못한 것들. 어떻게 상처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후벼 파. 니들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절대 용서 못해.
절대! 한참을 그렇게 머리를 잡고서 휘두르던 딸은 울분을 토해내더니 겨우 예비 며느리 머리를 분노로 내팽겨 쳤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한쪽 구석으로 쓰러지듯 엎드리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꾹꾹 분노를 눌러담아 소리를 쳤습니다. 내 아들한테 앞으로 접근할 생각하지 마. 알았니? 모든 사실 다 들통났고 지금까지 니들이 해온 거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요. 허튼 수작 부릴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아들한테 접근하는 순간 넌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그렇게 저와 딸은 그 오피스텔을 나가버렸습니다. 한참을 머리채가 잡혀있던 예비 며느린 저희가 나가면서 보니 바닥에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배신감이 컸는지 그 모습이 안쓰럽지도 않았습니다. 나오는 동안에도 정말 분노를 진정시킬 수도 없더라고요. 예비 며느리의 전 남편이란 사람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 난리가 난 와중에도 한 번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찌질한 자식이니 전 와이프가 다른 사람을 속여 사기를 쳤다는데도 별말 없이 살림을 합치고 살고 있었겠죠. 예비 며느리나 그 전 남편이나 도찐 개찐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이 사실을 제 아들과 결혼까지 하고서 몰랐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정말 눈앞이 아찔하더군요. 그런데 모든 사실이 다 들통났음에도 역시나 이 사람들은 철면피에 뻔뻔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예비 안 사돈이 나중에 전화가 와서 글쎄 뭘 하는지 아세요? 참, 농담이랍니다. 농담. 아이고, 사돈. 내가 하필이면 백화점에서 지인한테 농담한 걸 들으셨다면서요. 아유,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농담으로 난 그냥 자랑하는 듯 한 얘기였는데 그걸 또 오해해서 들으셔서는 농담이에요. 농담이라고요. 사람을 어디서 물러봅니까? 내가 멍청해 보여요? 사람 마음 가지고 이 정도로 농락하니 끝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기요, 이보세요. 사기를 치려거든 머리라도 똑똑하든가. 이미 다 들통났고 당신 딸 위자료 청구할 거야. 앞으로 인생 더 말아먹기 싫으면 그 입 나불거리지 말고 닥쳐요.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도 진짜 분노가 가시질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자꾸만 오해다 농담이었다 하면서 또 사람을 농락하려고 하는데 결국 제가 다시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나오니까 그제서야 다시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 역시 저를 찾아와 끝까지 아니라며 발뺌을 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현관문 밖에서 울며 불며 문을 열어달라 얘기 좀 들어달라 하는데 그냥 놔둘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예비 며느리가 울면서 문 앞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전 남편하고는 진짜 헤어지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끝까지 매달려서 결혼하기 전에 다 정리하려고 했다고요. 정말 죄송해요. 그건 죄송하지만 저 성준 씨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에요. 여태 속여놓고선 어디서 진심을 알아달라고 바라니? 너도 참 뻔뻔하다. 너 같은 사기꾼 어떻게 믿으라고 여기까지 찾아와? 너 머리채 또 한번 잡히고 싶은 거니? 그게 아니라면 그 뻔뻔한 얼굴 여기 내밀지 마. 너 또다시 찾아오면 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다 뽑아버릴 테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어. 어머님, 어머님. 전 그렇게 예비 며느리였던 그 여자를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서 문을 연 거였거든요. 그리고선 바로 아들에게 변호사를 붙여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거짓으로 속이고 정신적 피해를 준 그 여자에게 소송을 한 거였죠. 사실 그동안 증거를 찾고 난 후에 아들에겐 바로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그날 후로 예비 며느리였던 그 여자에게 파혼을 통보했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상당히 컸는지 한동안 아들은 꽤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전 한참을 힘들어할까 싶어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저희 아들은 많이 강해졌더군요. 엄마, 세상 진짜 너무 무섭네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근데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으니까. 사실 좀 충격이긴 했는데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알길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저 마음 잘 다스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담담하게 말하는 아들의 표정을 보면서 사실 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째서 착한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너무도 안타깝고 또 미안하더라고요. 그 여자를 소개받으라 했던 것도 저였는데 그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그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던 그 지인에게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 바로 그 지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걔네 아주 싹 다 사기꾼이더라. 어떻게 그딴 사람을 우리 아들한테 소개해 줄 수가 있냐고. 성은아, 아니 난 몰랐지. 난 그 집이 그런지 몰랐다고. 아이 그냥 이혼한 줄 알았지. 누가 위장 이혼인 줄 알아. 난 정말 몰랐다니까. 몰라? 어쩜 똑같이 뻔뻔하고 염치가 없냐? 지금까지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냈다면서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같이 안 사는 것도 넌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런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네가 어떻게 몰라? 너도 똑같아. 앞으로 너도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그렇게 전 그 지인과의 인연도 싹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그 예비 며느리 집안이랑 제 지인이랑 수십 년을 친하게 지내고 거의 절친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임에서도 아예 퇴출을 시켜버렸답니다. 그 지인이 좀 억울해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몰라도 사랑이 아니라 재력을 보고서 접근했다는 건 그 지인도 아는 사실이었을 테니 그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전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응징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였던 그 여잔 1,500만 원의 위자료를 토해내게 되었죠. 금전적 손해는 없었지만 기망행위가 무엇보다 치밀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위자료가 책정되었네요. 이번 일로 제발 그 집안 사람들이 남을 속이는 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 일인지 제대로 알고 정신 차리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두 번째 결혼은 무려 딱 결혼식 한 달을 앞두고서 파혼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사실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만약 저희 아들이 그 여자랑 정말 결혼까지 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앞으로 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딸과 백화점에 가지 않았더라면 바로 뒤엎어버리려고 했던 상황을 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정리가 되고서 하루는 아들과 속 터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한 말을 듣고 참 씁쓸했네요. 엄마, 전 아직 재혼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엄마랑 아버지 생각해서 재혼을 해볼까 싶었는데 저 더는 그런 생각 안 하려고요. 앞으로는 부모님 모시고 우리 아들이랑 건강하게 살 생각만 할게요. 그래, 엄마도 너무 욕심이 과했나 보다. 네가 가정을 꾸려야만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엄마만의 생각이었나 보다. 우리 앞으로는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자꾸나. 그래서 지금은 상처를 잘 이겨내고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들은 전보다 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신이 직장이랑 집만 오가며 취미생활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니 저와 남편이 더 걱정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요즘은 손주랑 같이 퇴근하고서 농구도 하러 나가기도 하고 남편과 주말엔 낚시를 하러 가기도 하며 시간도 자주 보내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네요. 손주한텐 사실 진실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 아들이랑 좋게 헤어지게 됐다고 얘기를 했죠. 이젠 저희 손주도 어느 정도 커서 어른들이 헤어지는 거에 대해 그래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딸도 가족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꼈나 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큰 사건이었지만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니 금방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도 은퇴를 했고 실은 아들이 결혼하면 한적한 동네로 이사를 가 노후를 즐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네요. 평생 우리 손주랑 아들 그리고 딸과 여기서 아웅다웅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번의 큰 위기를 겪고 나니 저희 가족들은 전보다 더 똘똘 뭉쳐 단단해졌어요. 앞으로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요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전 분명 그런 사람들은 꼭 하늘에서 벌을 내려줄 거라 생각해요. 당장은 벌을 안 받더라도 언젠간 크게 혼쭐이 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 혹시라도 남을 기망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생각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속아 혹여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그 상처를 다 치유받을 만한 복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그런 분들께 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딸의 도움을 받아 사연을 써봤네요. 저희도 잘 극복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행복을 찾고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힘내시길 바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